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호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하에서요, 철근이 무너져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22분경이고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저 현장입니다. 지하 70m에서 7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철근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때 7명이 이제 매몰된 상황입니다. 부상자는 1명이 중상이고요. 2명은 경상이고 나머지 4명은 대피해 있다가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CPR이죠.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나머지 2명은 찰과상 등의 경상으로 보입니다. 지하 70m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위에서 철근이 낙하하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한때 저 지역에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는데 일단은요, 작업자 7명 모두가 일단 구조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지금 1명, 중상을 입은 1명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요, 김문수 전 장관이 등장을 했는데 글쎄 좀 의외의 인물과 아주 다정한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당에서 아주 귀중한 보배 맞죠? 네. 이 보배를 지금 한다고 할 겁니다. 복제하지만 이기겠죠? 네. 자, 우리는 어제 저 자리가 송년회 성격의 자리였는데 글쎄요. 먼저 김철현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전 장관이 저 모습만으로 봤을 때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질적으로 뭐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술자리 같은 데서 덕담 수준인 거냐. 그럼 저는 뭐 단순한 덕담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저는 아마 대선 이후로 두 번이 만난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전 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예. 아마 두 번을 초청한 시간 같아요, 보니까. 그래 그 자리에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오랜만에 진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예. 아주 연말에 굉장히 큰 덕담을 좀 해준 것 같거든요. 당의 큰 보배다. 예. 그리고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최근에 이제 뭐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2년 정도의 어떤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당이 조금 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섰지만 그때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면 단순 수치상으로 볼 때는 이재명 후보보다는 0.07%더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로 이재명 정권과 맞서려면 뭐 한동훈이든 장동혁이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지 예.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마지막에 건배사 구호가 우리는 하나다는 거거든요. 그랬죠. 우리는 하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고 우리가 우리끼리 보수 분열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에 방점이 있는 것이고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장동혁 아마 당대표가 계속적으로 친한계를 견제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당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거는 김문수 후보조차도 예. 가스팔트의 원조인 이 김문수 후보조차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그런 정치적 해석을 좀 덧붙이고 싶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의 어떤 메시지가 너무 아마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덕담 수준이고 연말에 덕담 수준이고 그리고 방점은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함께 안아가는 예.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에 방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뭐. 그런데 고소합니다. 저기서 김문수 전 장관이 현안을 언급했어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이게 한동훈 전 대표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이 그 수순 아니냐 전망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보배라고 치가하면서 지금 보배를 자르려고 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 당의 그 주류 흐름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감싸준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죠. 네. 그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아주 격돌했던 그랬죠. 사람입니다. 예. 서로 하지 못할 말까지 윤석열 김문수 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 후보를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냐라면서 김문수 그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었고 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보다도 훨씬 정보가 많은 사람 아니냐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는데 이제는 처지가 다 바뀐 거죠. 즉 반혁 전선, 반장동혁, 반장동혁 전선에서는 일단 함께 힘을 모아서 예. 이 장동혁 그 독주 체제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데는 의기투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조짐이 좀 보였죠. 우리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예. 모든 큰 재난은 처음에 그런 징조들이 사소한 징조들이 보이면서 마지막에 큰 위험으로 간다라고 이미 초선 재선들이 그 계엄에 대한 사과 성명을 했고 예. 그리고 이딴 재선 3선 의원들도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들 했습니다. 오죽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구 경북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예. 주호영 전 원내대표마저도 윤석열 폭정이라고 하면서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자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고 거기에 거기에 우리 한동훈 박정원 의원이라든가 양양자 최고 그리고 이뇨한 전 의원이 사퇴하는 등 여러 징후들이 보였죠. 마지막 결정판이 아마 전 대선 후보였고 전 당대표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마지막 하인리 법칙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서영원 평론가 생각은 저 모습이 이제 연대로까지 더 공고해질 거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저 만남을 해석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예. 공연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하고도 뵀었는데 러브샷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뭐 제가 술은 못하니까 술을 마신 예. 건 아닌데요. 뭐 같이 얘기를 하다가 뭐 사전에 서로 상의한 건 아닌데 우리 당의 보배를 잘라내려 해선 안 된다.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는 김 후보님이 워낙 인품이 좋으시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둘의 저 모습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도 저희가 뒤에서 한번 짚어볼 텐데 성치훈 부대변인이 보기에는 서로가 그러니까 대선 한 당의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적의 적은 아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그럼 너도 반감 갖고 있어? 그럼 나랑 손 잡을까? 이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그 연대가 전 매우 느슨한 연대라고 봅니다. 느슨한 왜냐하면 연대. 대선 과정에 있어서 두 후보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돼서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었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고 김문수 전 대표는 전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입장이 갈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앞에는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가 딱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지난 대선 토론을 떠올려 보면 그때 한동훈 전 대표한테 한동훈 당시 후보한테 당원 게시판 물어봤던 사람이 김문수 후보예요. 예. 김문수 후보가 당원 게시판 문제 대답해라.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좀 곤란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도 지금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보기에도 김문수 전 후보가 보기에도 장동혁 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거 무너뜨려야겠는데라는 차원에서 잠깐 손을 잡을 수 있는데 예. 아마도 혹시나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더라도 무너뜨린 다음에는 두 분이 또 갈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느슨한 연대이기 때문에 그냥 안티 장동혁이라는 것 이외에는 두 분이 지금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게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장동혁 하나 끌어내리려고 또 연대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또 보수 지지층이 그렇게 좋게 봐주시진 않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뭐 끈끈한 연대, 힘 있는 연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생각도 궁금한데 지금 김문수 전 후보도 장동혁 대표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 저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져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네. 것도 있고 지금 저 두 분 사이의 연대는요. 태생적 한계가 있는 일시적 연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 연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대선 경선 때라든가 네. 당대표 후보 토론 때 보여줬던 발언들이 정말 살벌했습니다. 극과 극. 양끝에 있으면서 서로를 비난했었거든요. 예. 계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지지 안 됐었고 한동훈 대표는 반대 안 됐었고 탄핵에 대해서도 김문수는 반대, 한동훈은 찬성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완전 극과 극인데 어떻게 합쳐서 화학적 연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연대할 모습을 보인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당원 게시판 이게 당무감사에 들어가면은 이거 당원권 정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 세력을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죠. 또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요. 만약 장동훈 대표의 지도부 체제가 흔들린다 그러면 예.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희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비대위가 꾸려진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것일 뿐이다.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화학적, 영구적인 연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당원 게시판 당원권 정지 가능성 높아요? 또 당무감사가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낸다 그러는데 네. 김종혁 이제 전 당위위원장 한 거를 보면은 당원권 정지 가능성이 일단 좀 상당히 있다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 텐데 저 두 모습이 어색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양 끝에 있었던 두 후보였습니다. 그 두 후보가 지금 러브샷을 한 거거든요. 과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뭘냐.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이 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십니까?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폭행 건 안 맞거든요. 치상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밝혀주시고 예, 폭행 치상 전혀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만남을 조금 약하게 보더라도 저 때하고 비교해 보면 저 때는 보배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제 뭐 누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모두 일어나서 배경에 대해서 사과하러 갈 때 네. 그때 본인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굉장히 확 좀 떴죠. 강한 인상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아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층들이 탄핵 반대 당론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는 그걸 가지고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 때 윤한 갈등이라는 걸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는 어떤 뭐 한동훈 후보에게 가장 약했던 그런 부분을 좀 치고 들어갔던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마 김문수 후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문제들 과거에 받았던 어떤 여러 가지 전과 기록들 이런 것들 가지고 예.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을 건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어떤 대선 후보 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두 분 다가 지금 약자거든요. 예. 장동현 대표 체제에서는 둘 다 지금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끼리는 나름대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의견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아니, 것이 그 아닌가. 부분은 어때요?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저렇게 치고 받았는데 당대표 경선에서 상징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공천을 만약에 준다면 왜 전환길 씨한테 줄 거냐? 한동훈 전 장관에게 줄 거냐고 김문수 당시 후보한테 물었더니 한동훈 대표한테 준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때 이제 오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도로 오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 본인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아스팔트 보수는 내 편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한동훈 후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중도 보수를 끌어안으면 네. 내가 당대표에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전환길 우리 유튜버, 전환길 고선거 어떤 보수 유튜버들이 아마 처음으로 초청한 후보자 대담이 그때 맞아요. 김문수 네. 후보였는데 김문수 후보를 거기를 가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에 장동희 후보가 갔는데 오히려 장동희 후보가 거기서 강한 인상을 남기고 대표에 이르게 된 것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대선에서 진 게 보수가 분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조건 비주류 이런 사람들 껴안아야 된다. 중도 보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전환길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당이 여러 가지 통합하고 앞으로 보수가 조금 힘을 모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때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힘을 모은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네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인간 김문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평소 아는 사람 뭐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신뢰가 있어요. 김문수 전 장관은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장동혁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이 국민의 힘을 바로잡는데 예. 나선다면은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당 변화는 뭐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주장에 대해서 서영한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지금 주류의 지도부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느냐? 저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의 그림을 보면 묘한 기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이 해제되고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한한연대의 그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 한한연대의 그림만큼이나 생뚱한 게 김문수 한동훈 그 두 분의 지금 연대설이라고 보는데요. 둘이 그렇게 서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하나의 권력을 놓고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다가 예. 느닷없이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단계 한한 동맹이 한동훈 한덕수 연대가 실패로 끝난 것이 예.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 사과와 책임 논란 그리고 한한 연대가 어떤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히지 못함에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된 것처럼 예. 지금 그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의 연대에 대해서도 그 앞단 서로가 권력의 그 당대표 장동혁 체제의 이유를 서로 공동으로 노리고 있지만 예. 그 앞단은 뭐냐면 현재 비상계엄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단죄 예.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당내 인적을 청산하고 당 쇄신하는 이런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 저 두 그림에 대해서 단순하게 권력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세력 연대로만 비치게 된다라면 아마 지금은 그 지지자는 물론이고 중도층에까지도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춘 부대변인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 전 장관은 반탄의 끝에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의 끝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이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정리가 안 된 고심 상태에서 변수거든요. 연대를 해봐야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고 조갑재 대표는 지금 장동혁 체제 아무래도 보수를 좀 대표하는 언론인이다 보니까 네, 좀 비판적이죠. 그렇죠. 지금 예. 장동혁 체제로 가서는 보수가 재건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 세력만으로는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김문수랑 손을 잡았어? 조갑재 대표가 볼 때는 반가운 겁니다. 뭔가 보수 세력이 좀 손을 잡고 예. 뭔가 장동혁 체제를 좀 정신 차리도록 흔들도록 하는 것에 아마 반색을 하면서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아마 뭐 막 얘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질문 하나 던지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렇죠. 이 계엄은 네.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는 머뭇머뭇할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내가 후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난 변했다.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 갑자기 이렇게 변신하실 가능성도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탄핵과 관련된 입장, 계엄과 관련된 입장 하나를 누군가 던지기만 하더라도 그 두 분은 와야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보배 발언이라든지 뭐 러브샷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예. 겁니다. 또 하나 이준호 대변인께 김문수 전 장관이 대선 후보긴 했습니다만 당내 세력이 있나요? 당내 세력이 많이 약해졌죠. 그렇죠. 처음에 당내 세력이 좀 있었습니다. 김재원 현 최고위원을 비롯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있었었는데 많이 와해됐고요. 장동혁 체제가 출범하고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당원 수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네. 당원 수 늘므로 인해서 사실 눈치를 보고 있던 중진이나 초선들도 상당히 김문수로부터 이제 발을 빼는 이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이제 하고 한동훈 이 두 분이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네. 과연 원내에서 이 둘을 받쳐줄 지지 세력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근원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민의힘 현역의 구조에서 김문수 개라고 불릴 수 있는 인물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죠. 한동훈 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좀 있죠. 예. 한 비례하고 합하면 한 8, 7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둘이 손잡는다 하더라도 원내에서 뒷받침이
그걸 뭐 2배로 만들어준다거나 3배로 만들어준다거나 할 정도의 개판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조갑제 저분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보수를 대변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수 대변인자에서 아닌가요? 이재명 정권 대변인자로 갈아탄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 받아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지지하는 발언도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네. 보수를 대변한다 말하기엔 지금은 맞지 않다. 과거에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장동혁 체제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약간은 의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당원이 지금 급속히 늘어가지고 100만 당원이 올해 안에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우파가 생기고 나서요. 우파 정당이 100만 넣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100만 당원이 생긴다면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여론조사에서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야당을 지지할 것이냐 이거 여론조사하면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 물론 이제 없으니까 제가 그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나중에 준비해 오세요. 예, 숫자를 나중에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좀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갑재 씨가 보기에는 이 위험이 된다? 장동혁 체제로 가면은 이재명 정권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게 도움을 주려면은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급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지원 사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난 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이해가 돼요. 지금 당에서 지금 굉장히 코너를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도부를 생각을 해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마 서울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는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김문수 비대위를 구성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아스팔트 보수에 그리고 본인이 직전 이제 대선 후보까지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내에 일정한 강성 지지층들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음에 아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와야 된다면 그 다음에 아마 지도부 또는 비대위는 굉장히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어제 그 한동훈 어떤 전 대표하고의 만남이 저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이는 그 좀 잘못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읽힐 수 있는 부분이 보면 어쨌든 지금 보면은 지금 강성 지지층들 특히 장동혁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을 보면 이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마치 한동훈 전 대표를 보배라고 하고 굉장히 조금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아마 그 강성 지지층들에 보이는 그 시그널이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당리 기반이 가뜩이나 약했는데 본인이 침묵하지 않고 저렇게 아마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마 강성 지지층들에게 어떤 지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니까 저는 아마 김문수 후보가 좀 제가 볼 때 어제 어떤 저 모임에서 한동훈 후보를 축혀 세워주는 저는 그때 굉장히 연말에 보일 수 있는 단순한 덕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 해석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보이죠.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얻는 거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판을 엎을 수 있는 거는 뭐 지지자들의 여론이 바뀌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김문수 전 장관이 그게 도움이 되느냐 문제인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작용 반작용의 원칙에 의해서 저런 얘기가 있을수록 아마 당내 윤어게인 세력들은 더 똘똘 뭉칠 텐데 문제는 윤어게인 세력만으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초선 재선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성명을 하고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유력 후보들이 현재 장동혁 체제에 비판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있는 20, 30%의 강력한 지지층은 더 결집할지 몰라도 지방선거는 그 강력한 지지층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50.1%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당내 세력만으로는 장동혁 체제 유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출마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만 달리다가는 당의 존재조차도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 때문에 저는 뭐 중심에 있는 당원들의 지지는 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여론의 그 압박에 의해서 장동혁 체제가 이대로 계속 가서
지방선거는 무시하고 당권만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의 지점에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후보와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외부의 저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당무감사위원장과 전화 연락을 하거나 만나 뵌 적도 없습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당의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무감사위와 연락은 하진 않지만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이준호 대표, 지금 장 대표의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내부 결속, 단합?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까? 비판인가요? 뭐 해당 행위가 뭘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해야 된다는 건가요? 전당대회 때 했던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해당 행위 한 사람 대해서는 이제 묵과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거기 상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전당대회 때 약속을 했었고요. 네. 그 약속을 언제 지키느냐 당원들이 상당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는 그런 일정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미 중징계를 이제 공고했죠. 윤리가 아니고 당무감사, 네. 당무감사에서 이제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번에 모아서 보면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당 지도부에 대해서 파시스트라든가 네. 북한 노동당에 비유를 했었고요. 또 이제 망상 환자, 사이비 추종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당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의 공식적인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의견도 다 수용한다라고 과연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과거에 어땠느냐. 너무 우리 우파 내에서요. 갈라지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파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 안 하고 아예 우파에서 고개를 돌리는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끼리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의 적보다 외부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여연에서도 보고서가 나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례로 든 게 팬덤 정치의 이제 불안전성 또는 위험함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를 든 게 위드 훈입니다. 네. 위드 훈이의 강력한 팬덤 정치 때문에 당내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당 보고서에도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부활되거나 또다시 불거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긋는 예.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윤리위원회라는 데를 거칩니다. 그다음에 최고위 의결을 하고 있는데 친한계에서는 윤리위원장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이제 전원에 의하면 지난 총선에도 공천에 탈락했던 무슨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장해찬 부원장, 예, 김민수 국민소통위원장, 예. 그리고 도태우 윤리위원장. 그러면 영원히 우리 당은 윤 어게인과 절연 예. 아니면 이를 극복하고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윤리위원장 추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태우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전혀 추천받은 바 없고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친한계에서는 왜 도태우 변호사를 경계하느냐. 과거의 발언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 이런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과거에 정책하지 않을 때 일단 과오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확실하게 어떤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18 폄훼 발언으로 공천 취소가 되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런
악연이라고 할까 있어요. 그럼 이준석 대변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건의도 안 되고 논의도 안 되는 거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뭐 공식 발표대로 이제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예. 아직은 현재는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예. 왜 한동훈 이제 측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윤리위 위원장 선임을 두려워하느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논의가 공식적으로 흘러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가 윤리위원장 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윤어게이다라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한 이유가 뭘까? 선제적으로 그런 거다. 그래 선제적으로 예.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도태우 위원장만큼은 피해달라, 도태우만큼 빼달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에 공천 받았는데 취소됐었습니다. 취소됐을 때 그 당시 당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한동훈 당시 당 대표였습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 대표가 공천 취소했었는데 도태우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었죠. 아까 발언 5.18 발언도 있었지만 또 이제 그때 5.18 발언 때문에 문제됐을 때 사과를 했었고 사과한 걸로 문제 안 삼겠다고 넘어갔었는데 네. 나중에 뭐가 또 불거졌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말을 했다. 이게 또 불거져가지고 그걸로 결정적으로 이제 공천 취소가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양문석 민주당 의원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무현 불량품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저쪽에서는 역량이 있고 자기 어떤 당의 선명성, 투쟁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친 말을 해도 품고 가는데 왜 우리 당에 대해서는 나한테만 엄격하게 잘돼야 되느냐 그런 불만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태우 이제 변호사가 다시 돌아와서 윤리위 위원장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당원권 정지가 2년이 아니라 3년 내지 4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아마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도태우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마무리하려면 빨리 위원장 만들어야 되고 최고위교 거쳐야 될 텐데 아마 인선 작업이 되고 있겠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현상 한번 볼게요. 지금 보수 진영 내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경한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쭉 앉고 있고 지금 윤리위원장의 도태우 변호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작심하고 그냥 밀어붙인다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완전히 이제 뭐 내부 정비가 완전 되는 거거든요. 예. 최근에 보면 그가 아마 12월 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 내년 2월 이기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 체제 입장에서 볼 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내부 정비를 이제 내부로 좀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친한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도태우 전 후보가 저는 윤리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높아요? 방금 얘기하는 네. 것처럼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 때문에 공천 취소된 사람이 장해찬, 도태우 2명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장해찬 같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을 맡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도태우 이제 전 후보인데 이 도태우 후보를 만약 윤리위원장 시키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친한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액션 플랜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을 한 건 권고를 했는데 예. 아마 만약 도태우 전 후보가 윤리위원장이 된다면 아마 그보다 더 강한 중징계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2년 중징계를 넘어서 그냥 탈당을 권고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고 아마 윤리위원장이 아마 확정이 되고 나면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에 대한 공부살을 부분들도 타겠죠.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원권 정지에 준하는 예. 중징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 2022년도에도 보면 그때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현직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양두구육이라는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때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감안한 다시 말해서 그것까지는 아마 지방선거 이전에는 예. 이 친한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하겠다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이제 시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요 급기야 좀 이런 표현을 했나요? 나를 찍어내라라고 했다는데 그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으면 저를 그냥 하시죠. 그럼 될 것 같아요. 네.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뭘 이런 식의 분위기 만들어서 당을 우승 당으로 만들지 말고 굳이 뭐 친한계라고 좀 불리는 분들 공격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게 그냥 저를 찍어내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보면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를 찍어내라.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그만큼 뭐 본인이 좀 다급해진 걸 다급하다? 반영할 수 예.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장동혁 체제 균열이 일단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예. 지금이 찬스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애둘러 가지 말고 나랑 붙자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저는 일정하게 여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당내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초선과 중진들에 대한 지지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지방선거 그 이후 뭐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전체 당원들이나 중도층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나는 당권을 가지고 돌파하겠다. 지방선거 지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당원들에게 물어보자. 당원 투표하면 또 강성 지지층 팬덤들이 지지해서 또 돌파할 거고 이런 당권에 대한 오로지 길만 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가는 한동훈 대표가 다음번 대권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따라서 지금의 죽기 아니면 살기에 양당 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당내에 마침 다양한 목소리들이 장동혁 체제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하고 있는 차제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기회에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1대1 맞승부 장동혁과 한동훈이 맞대결을 해보자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에 배경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철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의 목소리냐 아니면은 우리 서영학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면 승부 해볼 때가 된 거라는. 근데 정면 승부를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당원권 정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면 사실 출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찍어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찍어내리고 있잖아요.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찍어 누르는 게 과연 그럼 온당한가? 저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 말씀하셨는데 관점을 한동훈 전 대표로 바꿔보십시오. 한동훈 전 대표로 바꾸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임명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지금 4명째 도태우 위원장까지 임명하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느낄 때는 내부의 적이 4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 명이 더 무섭다고 했는데 4명씩이나 본인이 2명은 본인이 공천 취소했던 사람이고 그럼 본인에 대한 악감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일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전 장동혁 대표가 내부의 적 한 명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로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는 그 내부의 적 한 명을 본인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1년 전에 장동혁 대표 친한계일 때 당원 게시판 문제가 일어나자 이거는 한동훈 대표 찍어내리기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1년 전에 본인이 지금의 본인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본인은 계엄 해제 투표하러 달려가서 투표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본인은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불가피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 남들이 볼 때는 밖에 있는 저희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를 가장 위협하는 건 1년 전에 장동혁입니다. 본인이 지금 내부의 적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뭉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1년 전에 본인의 발언이 본인을 얼마나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지를 좀 되돌아봐야지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찍어내린다고 본인의 지지율이 높아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말한 것 중에서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지 않은 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언급 안 한 거? 그렇죠. 저를 찍어내라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서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요.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8동원이라고 그러죠. 가족을 동원해가지고 IP가 한 곳에서 나오는 8개의 한동훈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우리 가족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요. 여론을 조작해서 당원 게시판 전체의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언론의 방송 보도가 나왔고 그러므로 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가족도 관련된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자 그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원 게시판 문제를 제대로 따지기 시작하면요 본인이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자기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나는 이유 없이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서사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 뭐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면 좀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 근데 절차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당무감사위가 먼저 이제 그걸 심사를 해야 된 거고요. 윤리위원장이 정해지면은 늦어도 1월 중순쯤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1월 중순. 올해 안에 당무감사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당무감사위는 이미 당무감사위원장이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윤리위원장은 만약 올해 연말 정해진다 그러면은 1월 중순에도 충분히 윤리위원장에서 최종 결정을 낼 수가 있죠.
예. 이미 뭐 중간조사 결과 발표하고 긴급공지로 내놓고 하면 거의 된 거 아닙니까, 조사는? 근데 뭐 긴급 공지지 냈는데 사실관계 좀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라고 또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팩트가 나오면은 한 번에 예. 하게 되면 왜 소송을 할 거란 말이에요. 뭐 효력정지 가처분 그럴 수 신청이라든가 있죠. 그걸 예. 대비해서 좀 더 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소송까지 대비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 제가 그래도 타당이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지금 막 여론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8동원이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그게 왜 여론 조작이죠? 그 과거에 드루킹 사건 때 여론 조작이 됐던 거는 매크로를 썼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크로를 쓴 것 때문에 포털의 순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게 조작으로 판정받았었거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뭐 순위가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우리 가족이 했습니다 하고 털어냈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예. 이거를 그렇게 8개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글을 올린 건 여론 조작이다. 이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는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어요? 만약에 그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게 무슨 죄입니까? 국가 원수 모독죄입니까? 1호 당원 모독죄입니까? 지금 사실 아까 김정혁 전 최고위원이 뭐 북한의 노동당 같다라고 한 게 지금 징계 사유라고 했잖아요. 예. 마치 지금 대통령을 욕하는 거는 징계 사항이다. 이게 북한 노동당이라는 거랑 뭐가 다른 거죠? 마치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지금 북한 노동당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이거 그 글을 올렸으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당내에서 다른 이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 정지를 한다?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그 짧게 반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예, 짧게 여기서 하겠습니다. 끝. 예. 이거는 지금 다른 의견, 반대 의견 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요. 각자 다 반대 의견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그걸 조작을 통해서 그게 마치 전체 의견이냐 왜곡을 시켜가지고요. 언론에 인용돼서 보도가 되게 됐고요. 예. 그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또다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론이 전체가 왜곡되는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결론이 언제쯤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네.